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갑시다. 시장 기능. 시장 기능이 어떤 게 있다고요? 응?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가장 보편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또 어떤 기능을 한다?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양과 질을 조절한다. 양과 질의 조절이나 결정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시장의 기능. 머릿속에 한번 입력해 봅시다. 이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실패. 이 기능이 실현되는 상태. 실현되는 상태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시장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완전 경쟁 아니면 불완전 경쟁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오기에는 좀 유치하고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다양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자, 완전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요자든 공급자든 다수가 되어야 됩니다. 수요자도 많아야 되고 공급자도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한전.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는 몇 개죠? 하나밖에 없죠. 독점이네요. 불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이 있고 불완전 경쟁이 있는데 불완전 경쟁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얘네들은 독점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독점은 어떤 게 독점입니까? 공급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 근데 이게는 공급자가 어떻다고요? 다수라고요. 물론 수요자 또한 다수입니다. 두 번째,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장사를 하고 싶다.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해야 되고 장사를 그만두고 싶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야 됩니다. 진퇴가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퇴의 자유. 이게 암기가 돼야 돼요. 앞으로 곳곳에서 다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제품이 동질적이 돼야 됩니다. 어떤 가게 가서 그 제품을 구입하든 똑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질적이다. 그리고 완전한 정보입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네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면 완전 경쟁.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겠네요. 맞나요? 자, 여기까지. 다시 머릿속에 그립니다. 처음 오셔서 그런데 수업 끝나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돼요. 메모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수업에서는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끝나면 쉬는 시간에 찍으면 돼요.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하게 살아가세요. 춘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어떤 사람은 촛불이 꺼진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LED를 가져갑니까? 어째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
시장 기능. 시장 기능. 자, 시장 기능 입력하고요. 다음 중 시장 기능이 아닌 걸 찾아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을 알아야 시장 실패를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표현 자체가 시험 지문에서 자주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트를 공부하든 저런 용어들은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러한 기능이 실현되는 상태를 뭘 한다고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겠네요. 물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합법적으로 시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학문적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시장 스스로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러한 기능들을 어디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개입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능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뭘 한다고요? 시장 실패. 그러면 시장 실패에서는 첫 번째, 시장 실패 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칠판 보면서 시장 실패 정의하겠습니다. 시장 실패란 시장의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 가격이 왜곡되는 상태,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 수도 이건 정보가 완전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반대말이 정보의 불완전성이에요. 정보가 완전하면 완전 경쟁이 되는 조건이고, 정보가 불완전하다고요.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절이 곤란하다. 그게 시장 실패의 의. 그럼 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느냐? 원인요. 칠판에 일단 원인이 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불완전 경쟁 시장. 이 세상의 시장은 딱 두 개. 완전 아니면 불완전.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 주식 시장이나 채소 시장을 예를 드는데 또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장은 전형적인 완전이라 그래요. 불완전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도 있고요. 과점 시장도 있습니다. 얘는 공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얘는 공급자가 소수. 맥주 시장, 프로야구 시장, 자동차 시장, 공급자가 소수죠. 그 나타나는 게 과점. 이런 데 특징이 담합한다. 이렇게. 뉴스 시간에 담합한다 그런 말로 막 그 시장 과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얘는 공급자가 다수예요. 얘도 공급자가 다수예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기는 진입과 퇴허가 자유롭습니다. 여기는 자유롭지 못해요. 독점적 경쟁. 우리 중개업도 독점적 경쟁에 속합니다. 자, 중개업 공급자, 중개업소, 업소 많다 적다? 많다. 근데 아무나 중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정이 있어야죠. 정. 오늘 진퇴가 제한된다고 말합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 이런 용어들이 뜨면 아, 얘네들도 시장 실패야. 이렇게 연결을 할 줄 알면 돼요. 자, 머릿속에 한번 넣어봅시다. 조기서 하나 가져오세요. 정보의 제공이라는 말도 있다, 그죠?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죠. 불완전한 정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완전한 정보가 되면 정보가 대칭성을 이룹니다. 정보는 대칭성을 이루게 되고요. 최순실이가 봤다는 것도 뭐 어쨌든 뭐 대통령이 봐야 될 걸 봤다는 게 문제긴 한데 이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우수한 고급 정보를 국민 다수는 모르고 있는데 그 소수 그네들 집단끼리는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몇 놈들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고용택이는 몇 놈들은 봤다는 거 아닌가요? 얄궂은 놈들요. 걔네들. 그러니까 이 정보는 비대칭성이죠.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한 5천억 정도가 사라졌다 그러죠. 자, 우리는 몰랐죠. 이게 정부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죠. 대신에 정부는 그 눈 감아주는 대신에 돈 달라고 했고, 삼성은요, 자기 합병하고 자기 치위를 얻는데요.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오너가 지금 데려가고 있는 중 아닌가요? 아버지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라는 돈 주고 받을 거 받고 한 거 아닌가요? 왜 연금 내지 말자는 말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금 내지 말고 돌려받아야죠. 그동안 낸 돈 이자 붙여서 다 돌려받아요. 우리 돈을 그딴 식으로 쓰고 있으니 국민연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돈 가지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등등에.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박통아 땡 그 뉴스 웃기네. 너 이리 와. 여기 제일 앞에 앉아. 자, 아니 안 졸았어요. 그냥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금을 내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일정한 금액씩.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가 반영돼서 우리가 냈던 금액보다는 인플레가 반영된 금액을 우리가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도 이거 정부 입장에 이걸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 계속 손실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해야죠. 그래서 항상 국민연금 가지고 이겨지게 많이 투자를 해요. 우리가 금융 공부할 텐데 금융 공부할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들었죠? 거기도 우리나라 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아직도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정부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 못 받았습니다. 일단 특히 일부 그때 잠시 언론에 나왔던 얘기는 50년간 나눠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낸 돈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파트를 책임지는 사람한테 상당 권한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걸 10억을 집어넣을까 20억을 집어넣을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생기면요 고가 점수를 받아요. 그러면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요 재산 환수를 해야죠.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돈은 마음대로 쓰고 잘 되면 혜택 보고 못 되면 책임 안 지니까 연금이 이딴 식으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고갈된다고 맨날 말은 하면서 돈을 이딴 식으로 쓰면서 고갈된대요. 웃긴 거예요. 저가 다 고갈시키면서. 자,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또 공공재의 존재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 있는 단어는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는 공공재 이렇게 하는데 공공재. 많아요. 등등등. 많은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중요한 거 이 정도만 일단 봐두세요. 얘는 시장 기능입니까? 응? 그러면 완전 경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요건가요?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완전 경쟁이 된다고. 그럼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실패네요. 그럼 요거 반대말로 쓰더라도 전부 다 시장 실패. 반대말 표현해 보세요. 소수, 제한, 이질적, 불완전한 정부. 그동안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손대지 않는 걸로 하고요. 일단 완전 경쟁의 조건 정도를 기억하고 그 다음 시장 실패 원인까지 구경합시다. 올해도 변함없이 강남의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분들을 제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처음 왔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분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절대적인 식구수는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뭔 뜻일까요? 결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뭔 놈의 결석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오늘 처음 오셨죠? 예.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석을 자꾸 하고 지난주 결석 안 하기로 첫날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약속대로 하고 지키지는 않고 아니 그분들이 지금 동영상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결석 좀 하지 말고 나와요.
힘들지만 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을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에이 그냥 가지 말고 동영상 보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무 생각, 뭐 얘는 또 개뿔 뭐가 또 얘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어려야 그냥 학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맹목적으로. 자, 시장 실패 원인 한 번 더 쭉 구경하고요. 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게 뭔지 또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모든 이유는요, 초과이윤 때문에 그래요. 초과이윤. 바람직한 겁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까? 경제학적인 마인드로 바람직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안 돼요. 안 좋은 거예요. 개론에서는 100% 초과이윤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초과이윤, 다른 말로 말하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 저렇게 졸고 공부 안 하고 있다가 합격하는 것, 이런 게 불로소득.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론에서는 여러분들은 좋죠. 공부는 안 하고 싶고 합격은 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는 어떻게든 적게 하고 싶고 책은 가급적이면 작게 보고 싶고 이러면서도 합격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건 도덕심부라고 해요. 이 경제법칙이 아니고. 자, 근데 개론 우리는 학문적으로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0. 그래야만 0이 되면 그 상태가 이런 상태.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너도 나도 모든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의 대칭성.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알고 있는데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겠습니까?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완전 경쟁시장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상태를 벗어나면 누군가는 초과이윤을 얻겠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발행어 독점이라고 예를 들어보세요. 독점. 한전이 독점이라 그랬죠. 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딧불 이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공공재들을 현재 대한민국 같은 전기는 한 사람밖에 없죠. 공급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물론 민영화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율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좋은 건지, 서민들에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라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자, 등등등 이런 것들요. 독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초과이윤이 생기겠죠. 과점이면 그들끼리 담합을 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실패되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요 표현 기억하지 맙시다. 기억하지 말고 쭉 갑시다. 자,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는 항상 시험 문제. 얘는 항상 시험 문제. 얘도 중요하고요. 출제된 적은 없는데 얘도 알기는 알아야 돼요. 정보의 비대칭성. 갑돌이는 중고자동차 사장입니다. 갑돌이는 중고자동차 사장입니다. 갑돌이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가게에는 여러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얼돌이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을 찾아갑니다. 자동차를 쭉 구경해 본 결과 얼은 A라는 자동차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A라는 자동차를 사려고 했는데 사장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A 자동차는 외관상 깨끗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고가 여러 번 났답니다. 그래서 엔진 상태가 별로 안 좋대요. 근데 C는 외관상 보기에는 낡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엔진 상태가 아주 양호하답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동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사실은 A가 좋은 겁니다. A가 좋은 건데 왜 어른 C를 선택했을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자동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눈은 알고 있습니까? 갑은 알죠. 어른 모른다고요. 정보가 이렇게 비대칭성을 이루다 보니까 어른 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역선택. 그럼 왜 갑은
A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C를 권했을까요? C를 파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말합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어디서 논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 연결만 할 줄 알면 돼. 연결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연애에서 결혼했습니까? 선을 봤습니까? 선 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만남 때 자기의 성격을 다 노출했습니까? 아니면 착한 척, 이쁜 척 이렇게 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착한 척, 이쁜 척, 후자를. 이유는요, 저놈을 꼭 잡아야 되겠다는 도덕적 해이. 그래서 남편은 역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쏙지 말자 조명 빨리는 겁니다. 우리는 끝없이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공공재로 갑시다. 공공재가 뭔가요? 단어에서 딱 느끼는 대로 말해보세요. 그냥 공짜로 이용하는 재화예요. 제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공공이 정부가 생산한 재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응? 등등등등. 자, 기억해 봅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그냥 공공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국방, 치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공재입니다. 자,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집입니다. 학원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학원을 올 때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불문하고 일정한 거리는 걸어서 왔을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이때 다른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른 사람 보고 당신 이 도로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신은 이 도로를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있다 없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연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지금 기억하기는 그런데 그냥 한번 봐두세요. 일반적으로 정의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정의 외부 효과를 수반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외부 효과, 얘는 나중에 합시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그대로 둘 수는 없죠. 개선해야죠.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다. 이것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칠판 보시고 부동산 정책을 정의합니다. 시작. 단어만 다 연결해요. 부동산 정책이란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다시 부동산 정책이라. 뭐가 어렵나요? 왜 말을 길게 합니까? 간단하게 있는 단어만 연결하면 되는데. 자,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이게 부동산 정책. 자, 부동산 정책은 첫 번째, 왜 개입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기능이 있고요. 단 지금은 그냥 하지 않을 겁니다. 제목 정도 다 놓고. 수단입니다. 수단은 앞서 했으니까. 수단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까?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직접적인 개입하고 간접적인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을 한번 정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직접적 개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정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직접적 개입이란 뭐다?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 시작.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 그럼 얘는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어제 그 말이 없으면 되니까. 얘는 시장 기능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데, 간접적 개입에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좀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조세 정책, 금융 정책. 하나 더 할게요. 했으니까. 보조금까지 좀 기억합시다. 하나 더 합시다. 부담금. 직접적 개입보다 간접적 개입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얘도 수천 가지입니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엄청난 걸 공부한 거예요. 시험은 조세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취득세 인하, 양도세 인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지금 암기했다는 거예요. 금융이라고 노는 게 아닙니다. 대출 비율 인상 이런 거. 금리 인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일시에 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자, 다시 제목이 뭐라고요? 수단. 수단은 두 가지. 직접적 개입이란 간접적 개입의 구체적인 수단은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시작.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한 번 더 시작. 자, 암기합시다. 이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기까지 세 문제. 시장 기능에서부터 여기까지 세 문제. 앞으로 여기서 세 문제. 그래서 6문제.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 문항수가 좀 줄어들면 5문제. 최소한 5개 내지는 6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면 각각 하나씩 보시면 돼요. 각각 하나씩 보시면 그렇게는 나오는 경우 좀 드물고요. 얘가 출제한다고 얘가 출제되면서 2문제 나오고 뭐 2문제, 1문제 이런 식이든지 어쨌든 각각 하나씩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토지정책. 어떤 게 있다고요?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라고 하는데 그동안 시험은 이 단어를 즐겨 써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를 쓸 때 이번에 비축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 법 자체가 비축이에요.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서 이제 이 단어 위주로 쓸게요. 앞으로는 둘 다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지정책에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할 내용들 전부 다 2차 과목 중에서도 공법에서 공부하는 거 배워놓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공법에서 다루는 것들이 실제 공법에서 아주 가볍게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법 문제로서는 언급되기가 좀 곤란한 것들인데 그런데 고스란히 개론으로 나와요. 그래서 1차만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불리합니다. 다음 주택정책.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정책입니다.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책. 정부가 개입한 겁니까? 주택시장에? 가진 자를 위해서, 없는 자를 위해서? 그럼 정부는 있는 자하고는 별로 관계 없습니까? 그죠? 다 개입하는 거죠. 정부 개입하는 것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두를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론상 철저하게 없는 자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관련되는 게 1회 때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규제라고 했습니까? 자유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시 자유라로 온 겁니다. 자, 조세정책은 제목 읽어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이 세금은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 이게 조세의 귀착 이렇게 말해요. 정부가 재산세를 올렸습니다. 재산세를 올리면 이 재산세는 임대인이 부담합니까? 임차인이 부담합니까? 응? 세금 자체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죠. 근데 임대인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어디죠? 임대료를 올려요. 그럼 궁극적으로 세금은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일정 비율 나누어서 부담하게 될 거다. 이게 조세의 귀착이에요. 뭐라고요? 정부가 양도세를 인상했답니다. 회피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양도세를 회피하는 방법. 응? 집을 안 팔면 돼요. 그죠? 집을 안 팔면 된다고. 안 팔면 세금 부과할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말은 시장의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감소한다는 얘기죠. 결과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조세 경제조과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동결효과다 이 단어가 보이면 빨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 이런 것들을 조세 경제적 효과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칠판에 그려놓은 내용들 이게 정책입니다. 자, 이 전체 그림 머릿속에 일단 그리세요.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쭉 가지고 와요. 일단 관계 구성을 해야죠.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합니까? 이렇게 놓는 거예요.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답이니까. 그러니까 지문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게 수백 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외워서 극복하려고요? 그럼 외워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정부가 자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말해봐요.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맞겠죠? 또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합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백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할 수 있겠죠.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소수기 때문에, 이질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 답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외워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우려면 수백 가지를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관계를 일단 쭉 연결해서 가세요. 1교시의 그림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렸던 이유가 그걸 좀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정책. 왜 정부가 개입한다고요? 시장 실패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칠판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토지정책이나 주택정책, 조세정책에 쓰니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지만 오히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 정부 실패를 가져오는 거죠. 차례대로 다시 머릿속에 쭉 넣으세요. 제목이 부동산 정책이니까 일단 이 단어는 항상 익숙한 단어죠. 그럼 정책 놓으면 왜 정부는 개입했지? 시장 실패를 개선하려고. 그럼 시장 실패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시장 실패 반대말이 뭐다? 시장 기능입니다. 그럼 저기서부터 시장 기능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시작.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질의 결정. 근데 이러한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 이제 시장 실패를 정의할 겁니다. 시장 실패란 뭐다? 시장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 또는 가격이 왜곡되는 상태 또는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 다른 말로 바꿔봐요. 정보의 비대칭성. 그죠? 또는 양과 질의 조절이 곤란하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시장 실패다. 원인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서부터 가세요. 반대말 시작. 소수, 제한, 이질적,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 경쟁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외부 효과 등등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오늘은 다른 거는 보지 말고 요 네 가지만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역선택이란 뭐다? 오케이, 합격. 역선택을 제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역선택 그러면 정보의 비대 이렇게 연결만 가능하면 돼요.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공공이 이용하는 재화예요. 그러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생산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나는 세금을 냈지 않느냐. 물론 세금을 냈습니다. 그거 가지고 도로를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더라도 어차피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우리나라를 오더라도 마찬가지로 공공으로 함께 더불어 이용하라고 이제 만든 재화예요. 그래서 도로나 공원 등등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고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할 필요 없다. 그걸 뭐란다? 비배제성. 그럼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죠. 뭐라고 한다? 비경합성. 중요한 거는 비배제가 무슨 뜻이냐, 도덕적이 무슨 뜻이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에서는 비배제성의 정의도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그걸 몰라서 틀린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배제성의 정의, 역선택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지를 정확하게 연결할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리한 거니까 흔히 공공재 그러면 도로나 공원, 산림 등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외부 효과예요. 아직 손 안 댔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장이 개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정책.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란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필요성 뭐 저런 것들이 필요성이고요. 기능, 수단. 수단은 두 가지.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직접적은 정의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이란 뭐다? 얘는 정의를 기억할 것, 얘는 구체적인 수단들을 기억할 것. 직접적 개입이란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 간접적 개입의 구체적인 수단, 조세. 다시 시작.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앞에 붙는 거죠. 무슨 개발 부담금 등등등등. 단어, 요 부담금의 단어 앞에 뭐가 막 붙어 있어요. 다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부담금. 보조금의 종류도 당연히 많겠죠. 앞에 다 무시하고 보조금 이 단어만 기억합니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그래서 토지정책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신경 덜 쓰고요. 그러니까 토지정책의 문제를 맞추려고 한다면 2차 공법을 오히려 더 관심 두고 보는 게 훨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정책입니까? 정책의 주체가 누구죠? 정부죠. 그러면 결론은 정책은 사법 쪽입니까? 공법 쪽입니까? 공법 쪽이에요.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 공부하는 내용 전체가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공시법도 나와요, 여기에. 이건 세법이죠.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다음 중 취득과 보유와 유통 과정에 발생하는 취득과 보유와 처분 과정에 발생하는 조세가 뭐냐 이렇게도 나와요. 너 시험 문제입니다. 공부는 딱 세포시에는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과목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곳곳에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요. 개론을 공부하면 나머지 과목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주택 정책이 제일 중요하고 그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임대주택 정책이 늘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자,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여기서 중심으로 여기까지 세 문제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세 문제라면 제일 중요한 게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정책. 외부 효과 한 문제, 시장 실패 전체에 대해서 한 문제, 부동산 정책에서 한 문제.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왜 개입합니까? 나올 수도 있고, 수단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 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제일 중요해요. 얘는 무조건 나올 것이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하나, 요거 두 개 합쳐서 하나, 이런 식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문제씩이라고 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책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잘 그리세요. 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외부 효과는 안 했을까요? 3교시에 쟤만 할 거예요. 3교시에는 이제 쟤만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는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핸드폰 속에 꼭 입력했어요. 이 핸드폰에 사진을 다 넣어두면 마음이 푸근하다니까요.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보는 분들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도 찍어 놓으면 마음이 푸근해요. 한 몇 달 지나고 보면 똑같은 그림만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찍은 것, 1월 달에 찍은 거에서 그림만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구체화되겠죠. 시장 실패 원인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 실패 원인, 불안정 경쟁 시장,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 일단 안 써놨는데 규모의 경제,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비용 체감 산업 등등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일단 보는 것들은 신경 안 써도 좋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에서 추가로 가져올 필요도 없고 지금은 이것만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역선택이다, 도덕적 해이다 기억하고요. 그래서 무엇과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 비배제성, 비경합성에서 무엇과 관계되더라 연결을 할 줄 알면 돼요. 연결하세요.
그럼 칠판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엘리베이터 동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 중요하다고요? 아니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 안 나와 문제. 근데 쟤는 왜 놓은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제가 방금 중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저는 중요한지 안 한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걸 공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가치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축으라고 외우고 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늘 정부의 비대칭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고, 제가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 올바른 길로 가는 거죠. 자, 머릿속에 그림 잘 그리고 3교시에 뵙겠습니다.